다른 뭐 쇼까지 해서 이제 장르를 계속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새로운 장르 개발에 따른 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일반 리니어 채널도 많아지고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접할 수 있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많은 장르, 굉장히 많은 그 프로그램들,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콘텐츠도 약간의 트렌드도 있는 것 같고 최근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먹방이 가미돼야 되고 뭔가 관찰해야 되고 관찰 예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런 프로그램들 없진 않지만 계속 그런 걸 쫓아다니다 보면 좀 오히려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예능이라든지 드라마 기획 개발할 때 할 수 있는 건 앞서 발표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획 개발 시스템의 다양화로 시스템으로 조금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게 대중에게 먹힌다 뭐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 저희 TVN 쪽 프로그램 중에 뭐 선다방이라든지 혹은 얼마 전에 중요했던 대탈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신서유기처럼 시청률이 뭐 선셋처럼 대단히 나오지는 않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다른 방송사, 다른 플랫폼에서 볼 수 없는 형식과 소재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요번에 해서 다음 시즌 혹은 그 다음 시즌까지를 염두하고 새로운 장르를 계속 트라이해보는 겁니다. 비단 예로 저희가 올해 예능만 25개를 시장에 던졌어요. 근데 다들 모르실 거예요. 25개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이고 아마 건국 이래 1년에 이렇게 많은 예능 콘텐츠를 던진 회사는 없었을 겁니다. 시즌 포함한 건가요? 네, 시즌도 포함하고 신규가 20개 정도 되고요. 기존 시즌 이어간 것까지 아마 25개 이상 되는데 거기서 성공한 게 한 5개 정도로 저희는 여기고 있어요. 그거는 뭐 시청률과 어떤 부가적인 수익과 그런 복합적으로 성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저희가 지상파보다 인원 확실히 적고요. JTBC와는 유사하고 뭐 그런 상황이고 자본이 많다고는 하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그냥 계속 새로운 기획을 계속 투자를 하는 거지 많은 리소스를 거기 투여하는 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확률 높이려면 경우의 수가 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새로움을 계속 좀 트라이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올해만 25개, 5개 성공했으면 그거는 또 계속 연속성이 이루어지고 그거를 뭐 타산지역 삼아서 또 새로운 콘텐츠가 기획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어려워요. 그 새로운 거를 기획한다는 거는. 근데 뭐 대중들의 어떤 시청자들의 의견 계속 봐가면서 그냥 많이 해보는 게 저희의 답입니다. 예. 기존에 이제 방송사의 경우에 시청률에 의해 가지고 제작팀의 이제 업무가 이제 평가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20몇 편 중에 5편 성공하고 나머지 개 중에는 또 많이 실패한 케이스들도 있을 텐데 내부적으로는 계속 격려를 하는 분위기인가요? 네, 저희 쪽 본부에 뭐 저희 본부장님이 계신데. 저희 그 조직이나 본부장님 기조가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하면 누구나 뭐 콘텐츠 말고도 다른 산업에서도 위축될 수 있는데 그거를 꾸짖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다음 거를 더 준비할 수 있게 독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그 크리에이터가 낙오된다면 저희 인원이 없잖아요. 계속 그 인원들이 실패했다가도 다시 하고 해서 성공도 하고 물론 처음에 성공한 크리에이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문화가 괜찮습니다. 네. 예. 다음 SMT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이 본부장님 그 웹 플랫폼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새로운 거래 관계나 협업을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의 방송사들하고 지상파 방송 특히 하고 거래 관계를 할 때 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뭐 새로이 생겼던 뭐 고민이 있다든지 이런 거 좀 들려주십시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주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창작자가 권리를 어디까지 갖느냐의 이슈인 것 같은데
방송사랑 일을 할 때는 결국은 외주 제작 대행으로 구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예능보다는 사실 드라마 쪽은 좀 먼저 외주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아까 사례를 봤듯이 중국의 제작사가 직접 판매를 할 수 있거나 이런 부분이 좀 열려 있는데 PPL이나 이런 부분도 예능보다는 훨씬 많이 열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능은 아직까지는 사실 제작비를 받아서 제작비 안에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 외에는 다양한 사업 모델이 방송사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업 모델을 확장시켜 나가기에 되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거꾸로 어떤 그 제작비에 대한 현실적인 그런 산출이 가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는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돌파구로서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업을 찾게 되는 것 같고 그 협업 과정에서 그렇다면 뭐 온라인 플랫폼이 뭐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제작비 전액을 굉장히 보장해주고 그런 구조까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 대신 그 남은 어떤 리쿱의 이슈들에 대해서 사업 모델을 다각화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해외 거래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그 과거엔 또 일본에 대한 우리 그 드라마 수출이라든지 이런 거 의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또 우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가 뭐 사드라든지 외교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축이 돼서 지금 한 2년째 굉장히 그 어떤 새로운 출구를 찾아야 되나 이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은데 그 해외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뭐 인도 시장이 또 커지고 있는데 또 인도 우리하고 또 문화적인 차이가 또 워낙 또 생소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 거래선 다변화에 대한 또 전반적인 의견부터 먼저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국장님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2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시장이 닫히고 지금 힘든 이유가 중국 컨텐츠 같이 제작을 하게 되거나 이게 판매를 하게 되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쪽 돈이 그 규모가 컸는데 다변화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동남아 시장이라든지 다른 시장, 지금 인도 시장도 말씀하셨지만 컬처 베리어도 당연히 있지만 컨텐츠 시장 규모는 또 다른 산업 시장 규모와 좀 다른 것도 많거든요. 근데 중국이 일본 이후에 컨텐츠 시장이 커서 저희도 뭐 판매도 하고 공동 제작비에서 큰 수익을 벌었는데 그게 막히니까 그동안 해오고 있었어요. 동남아 시장도 하고 뭐 일본도 하고 유럽도 조금 하고 남미도 한번 해볼까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변화하고 있었지만 큰 부분이 빠져버리니까 저희가 타격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제는 저희는 위성이랑도 많이 하고 이런 인터넷 플랫폼도 많이 하는데 위성은 아직 풀린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이랑은 다시 시작해 보려고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되게 큰 시사점이 있었던 거죠. 이 정치 이슈 때문에 컨텐츠 수출이 막히는 것들도 저희가 몸소 겪었기 때문에 이미 진출했던 시장에 좀 파일을 키워보려고 더 그냥 글로벌 확장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건 많이 없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공장. 저희는 이제 저희 아티스트들이 기본적으로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강한 아티스트이다 보니 당연히 해외 판매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안타깝게도 중국 시장이 닫혀 있어서 중국을 제외한 일본은 주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동남아 지역까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컨텐츠 시장의 규모가 그 나라의 뭐 인구수나 이런 것과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또 예능이라는 장르는 그러니까 해외를 나가면 스토리가 있냐 없냐를 구분하지 예능이라는 장르는 사실 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장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에 비해서 콘텐츠 단가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통해서 어떤 수익 창출을
굉장히 막 드라마틱하게 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중국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콘텐츠가 사실 방송이 되고 나면 바로 이미 불법 유통이 다 되어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역 구분은 별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국경 없는 콘텐츠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그냥 글로벌로 아예 릴리즈할 수 있는 방식, 그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뭐 중국 시장, 일본 시장, 동남아 시장으로 구분하는 거는 좀 그닥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넷플릭스 말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랑도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차이점은 유튜브는 확실히 그 음악 산업 기반으로 성장한 플랫폼이다 보니 K-팝 가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BTS 같은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훨씬 더 컨텐츠 중심으로 바라보는 데 반해서 유튜브는 좀 더 그런 음악 산업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양쪽 다 확실히 비교해 보면 그냥 시장으로 저희를 바라보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투자가 있는 반면에 확실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시장이 본인들의 어떤 방향성과 정책과 성장에 있어서 얼만큼 도움이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냉정한 판단을 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같이 초기부터 상의를 해 나가야 되는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그 해외 아까 그 다변화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중국이 제일 큰 시장이니까 우리가 어차피 거래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제 다른 시장들은 시도는 하는데 또 성과가 또 그만큼 나지는 않지만 또 언젠가를 위해서 또 우리가 개발을 또 미룰 수는 없는 일이고, 또 개별 기업은 또 아바퍼의 또 이런 매출이나 이런 수익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하니까, 혹시 이런 측면에서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지원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항상 저 먼저 해야 돼요. 예. 사실 그것까지는 고민 많이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OPD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컨텐츠 재미에 항상 올인돼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직접 제가 비즈니스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 기획 개발과 그런 걸 담당하고 있어서 정책까지는 사실 고려 못 해봤습니다. 그냥 예. 항상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약간 비슷한 선상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사실 나오신 분들 다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뀌는 환경 속에서 컨텐츠의 본질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이 더 재밌는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건데, 그냥 이 컨텐츠 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약간 열정 있고 미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아까 그런 조 52시간이나 이런 이슈들이 저희가 그냥 단순히 이게 어떤 프레임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뭔가가 이렇게 제약들이 생기면 이를 위한 일이 자꾸 생기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말 본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더 저희 업에 대한 좀 이해도가 좀 더 있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오늘 나와주신 분들의 각 회사에서 최근에 작업 중인 어떤 뭐 야심 있게 좀 준비하고 있는 무슨 뭐 기업 비밀을 공개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으면은 어떤 같이 지금 많이 듣고 싶어 하고 계시니까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앞에서부터 바꿀까요? 바꿔주세요. 네. 저희는 계속 박억한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광고 영역이 저희 회사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좀 더 브랜디드 컨텐츠로 뭔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광고하시는 분들과 제작을 하는 저희가 같이 모여서 많이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런 이제 광고는 조금 시차가 이렇게 저희처럼 뭐
바로 뭔가 제작의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구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과들은 이제 좀 내년이 돼야지 하나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티스트들은 이제 좀 더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하니까, 유튜브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게 약간 본인 자체가 이제 컨텐츠가 되고 싶어 하는 니즈가 굉장히 좀 강해져서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 각자가 하나하나의 컨텐츠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좀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기존에 같이 일했었던 파트너 외에도 이제 또 좀 더 다양한 플랫폼들이랑 협업을 해보려고 계속 얘기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도 비슷하네요. 이렇게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그 조직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매주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요즘에 너무 저희끼리 얘기로 안전빵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약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이게 저희도 규모화되고 커지고 대중이 많이 찾다 보니까 그쪽만 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우린 TVN DNA는 좀 달라 라고 내부에서 얘기했을 때의 그런 초심? 이런 것들을 약간 잊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좀 각성하는 좀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로 내년에 노후된 그 예능 IP들을 많이 조금 갈 거고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신규 예능 IP, 뭐 신서유기 이상 가는 IP들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차별을 두고.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경우도 뭐 그 근로시간 얘기도 나오긴 했지만 저희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해칭하기 위해서 라인업을 조금 더 미리 잡고 있습니다. 뭐 매일 쪽 대본 초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좀 편성을 잡고 라인업을 잡고 사전 제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는 것도 저희의 내년 미션이고요. 그리고 드라마는 올해 이상으로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혹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는데 CJ 내에서 어떤 그 채널들과의 어떤 그런 뭐 제작상에서의 관계라든지 뭐 기여하는 부분, 어떤 기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역할을 해주고 있는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거의 저희 드라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희 관계사이기 때문에, 근데 뭐 드래곤에 워낙 뛰어나신 그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바이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거를 같이 좀 검토하고 협의하는 수준이고요. 예, 그래서 어차피 동반자고 하기 때문에 관계 되게 좋고요. 그리고 계속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좋은 결과물들이 드라마로 이렇게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양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기획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보통인가요? 다 건건이 다릅니다. 건건이 다르고 드라마도 그렇고 예능도 다르고 건건이 다르고요.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어떤 오피닝 계시는 제작사에서 대부분 기획이 되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일종의 제작사잖아요. 그쪽에서 기획이 되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한계가 느껴져서 원작들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웹툰이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해서 그 창작 풀을 좀 더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능은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 기획도 있지만 협업 구조 시스템, 집단적인 창작 시스템에서 나오는 TF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갑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네, 그런 데서 기획안이 나와서 방송화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마지막에 이제 비전에 대한 질문들을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으로 듣기로 하고요. 플라에서 또 제가 다 소화하지 못한 궁금증이나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목을 하고 질문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소비자연금이라는 회사입니다. 먼저 제가 해당 사항이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해당 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세 분한테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좀 해당이 되시면 어느 한 분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소비자연금은 생소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국내 처음으로 지금 그 소비자연금을 협동조합을 설립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홍보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걸
그 어떤 예능으로 이렇게 좀 제작을 해가지고 그 글로벌 시장에 좀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그 전 소비자 국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건 방송 제작이 안 될까요? 일종의 브랜디드 프로그램이겠네요. 그러죠. 네. 재미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공익성적인 근데 이제 공익성적인 성격이 좀 있어가지고 재미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나한테 실생활에 내가 유익하고 이제 그런 것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소재를 통해서 재밌는 기획안이 나오면 뭐 안 할 이유는 당연히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소재를 활용해서 얼마나 재밌게 할지는 그게 숙제일 것 같고요. 뭐 결과물에 따라서 그거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상파와 다른 공영방송이나 상업방송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어떤 성과가 나지 않으면 하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그게 사업자의 한계일 수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아까 손 드셨는데. 안녕하세요. 저도 학생이어서 소속이 없는데 경희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거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들어올 거잖아요. 뭐 아마존이라던가 이런 것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인터넷에서 밈으로 떠돌기까지 하는 게 그럼 우리가 앞으로 넷플릭스 같은 걸 뭐 한 달에 대여섯 개씩 결제를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앞으로 핸드폰 월적액만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밈이 떠들고 있어요.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가 많이 개발이 돼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월정액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피로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작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요거가 하나 궁금하고요. 하나 더 여쭤봐도 되면 답변을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메가 포맷이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제 논스크립트 포맷이잖아요. 우리나라나 뭐 동아시아권에서는 잘 크게 안 되는 게임쇼라던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포맷들이 이제 대부분 메가 포맷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이제 새로운 시도라던가 이런 걸 기획하고 계실 때 그리고 글로벌로 나가고자 할 때 그런 포맷들도 계획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그런 포맷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뭐 유통 측면은 저는 사실 그거는 잘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포맷 말씀드리면 사실 그 메가 트렌드 포맷이라고 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알고 계신 것들 이후에 나온 것들이 사실 잘 없어요. 게임쇼, 일반인들 참여하는 거,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오디션 글로벌 메가 포맷들 이후에 저희가 회자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것도 컬처 베리어 탓도 있는 거거든요. 유럽에서 먹히던 게 저희한테 안 먹히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 쪽 시간 탐험대 저희 쪽이 망했어요. 근데 중국은 또 역사를 되게 좋아하니까 그거를 예능으로 푸니까 중국에서는 좀 먹힌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 나라마다 문화 때문에 콘텐츠들의 변별력이 좀 주어지는 것 같고, 다만 저희는 그 목표도 메가 포맷을 위해서 기획하기도 해요. 근데 글로벌 포맷으로 해야 된다라고 작정하고 기획한 거는 소사이티 게임밖에는 없습니다. 소사이티 게임은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 세트와 해외에서 먹히는 어떤 그 일반인들의 정치, 심리 게임을 했던 건데 또 잘 안 먹히더라고요. 네,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그래서 항상 그거는 염두하고 기획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느 포인트에서 해외에서 소구될지는 저희도 아직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한 5년 전만 해도 포맷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뭐 이슈였다고 치면 지금은 점차 사실 포맷이라는 건 사라져가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동남아의 어떤 한 뭐 시장이라고 하면 굳이 포맷 비용까지 주고서는 한국의 예능을
따라서 만들고 그 매뉴얼에 갇혀서 만들 이유가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포맷이라는 것보다는 사실 스타 산업으로 방점이 더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포맷이냐보다 누가 나오냐가 더 관심이 있는 거죠. 효리네 민박에 효리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는 것처럼요. 그래서 점점 트렌드가 포맷에서는 조금 멀어져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점에서 이어져서 앞 질문으로 넘어가면 플랫폼은 이미 너무 멀티화 되어 가고 있고요. 저희가 뭐 SNS 하나만 해도 뭐 트위터를 쓰기도 하고 페이북을 쓰기도 하고 인스타를 쓰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어린 친구들은 또 다 자기네들만의 뭔가를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푸시 시스템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내가 구독을 설정하고 나한테 정보가 오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들한테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브랜드가 보여지냐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소비자가 넷플릭스만 볼 수도 있고, 누구는 뭐 유튜브 프리미엄만 볼 수도 있고, 다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은 너무 다양해져서, 그러니까 그냥 시작을 컨텐츠의 본질로 그래서 더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스타 산업이든 컨텐츠 산업이든 내가 만든 이 컨텐츠가 재밌고 자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잘 알려서 어떤 소비 패턴의 소비자한테도 잘 도달할 수 있게 해야겠다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포맷에 대해서 다시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혜주 본부장님 말씀처럼 포맷은 되게 올드패션한 미디어 산업의 한 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정책 제언할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해서 드리는 건데 학계나 이 정책 쪽에서는 포맷을 개발해야 된다. 포맷을 개발해야 된다. 근데 저희는 포맷을 안 사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 MBC가 포맷 잘 안 삽니다. 네. 지금은 저희 제작 역량이 드라마든 예능이든 글로벌 이상으로 갖추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중국에 포맷을 판 이유는 걔네가 제작 역량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그거를 갖다가 좀 따라 해본 거죠. 이제는 근데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알거든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지 않는데 중국조차 잘 사지 않는데 그게 포맷을 만들어야 된다 나라차원에서 육성하는 거는 2010년 초반까지는 유효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유효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같이 해외랑 그 두 나라 혹은 글로벌 향으로 공동 제작을 해서 동시에 나간다는 게 의미가 있지 만들어서 그거를 포메타 만들어 바이블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것들은 뭐 하긴 하고 거래가 약간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네,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작은 되게 평준화가 될 거거든요. 요즘에 포맷에 관심 있는 건 동남아입니다. 이제 걔네도 이제 제작을 잘 하게 되면 절대 사지 않을 겁니다. 그 아까 그 플랫폼 여러 개를 이용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그 지금은 플랫폼들이 콘텐츠 잡기 위해 가지고 독점적인 어떤 확보를 이제 하면서 많은 돈을 이제 거기다가 이제 독점 확보를 위해서 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이제 점점 그게 보편화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도 있고 해서 경쟁 관계에서 향후 지금 그런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 구도에서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학생인데요. 혹시 좋은 PD와 작가를 이렇게 구하시는 뭐 노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자사만의 좀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이 있으면 네, 알려주세요. 저희 대표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애들은 어떻게 키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네. 사실 저희도 그게 가장 고민이고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려는 이슈예요. 결국 컨텐츠를 만드는 건 사람이고 크리에이터고 하기 때문에 작가들은 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많이 어떤 계약을 통해서 바인딩 해놓은 상황이고요. 유명 작가분들 거기에는 그 밑에 다 또 세부 제작사들도 다 바인딩 돼 있는 상태고 예능 같은 경우는 작가들은 뭐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직원은 아니고 다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뛰어난 PD가 있으면 작가들도 같이
운영하게 돼요. 그래서 작가도 예능 더 중요하지만 PD가 중요해서 저희는 지금 공채를 뽑은 지가 TVN이 뭐 12년 됐지만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공채 일기들이 여러분이 아실 만한 예능들을 터뜨린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의 위에 선배들, 뭐 나영석 PD라든지 신홍 PD라든지 저희 뭐 김석현 PD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량을 계속 도제식으로나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드디어 그 자기들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내부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외부 영입도 저희 많이 하잖아요. 외부 유명한 PD분들도 영입을 많이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단기간에 몰핀 주사인 것 같고요. 완전히 병이 나려면 계속 그 주니어들을 키우는 게 저희 그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 그 이혜지 본부장님이랑 그 오승준 PD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 일단 그 이혜지 본부장님한테는 그 이제 SM 아티스트들을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하는 영화 기획에 대해서 뭐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뭐 예전에 꽃미남연쇄 살인사건 뭐 그런 영화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SM의 강점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글로벌한 입지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지금 보헤미안 랩소디가 굉장히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싱어라는 뭐 엑스맨 시리즈 만든 굉장히 거장 감독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뭐 불세출의 그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관객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뭐 봉준호 감독님이나 박찬욱 감독님 같은 입지가 계신 분들이랑 잘 이렇게 연계를 해서 영화를 만들어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스크린X로 상영도 하고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 오승준 프로듀서님한테는 이제 영화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옥자 개봉했을 때 그게 굉장히 논란 이제 거리였는데, 이제 와서 평가를 해보면 뭐 이렇게 그냥 넷플릭스 광고 해준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산업적으로 뭘 얻었을까? 과연 옥자 개봉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제 뭐 넷플릭스가 지금 뭐 대세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좀 뭐 다양하고 좀 더 소비자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역량 있는 제작사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들이 영화 쪽을 만들어 본다든가 영화 제작사들이 드라마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쪽이 오히려 더 뭐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주변 동료들이랑.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킹덤 같은 시리즈는 신과 함께처럼 이렇게 영화 쪽으로 했으면 더 이렇게 파워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모든 정보가 너무 닫혀 있고 넷플릭스가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시장적으로 평가하기도 뭐하고 관객 반응을 살피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는 개봉을 하면 투명하게 영진이 사이트에서 바로 집계가 돼서 반응이 나오고, 뭐 그걸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향후 이제 어떤 기획을 해야 될까 그런 지표로 삼을 수가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그들한테 모든 권한이 있으니 오히려 뭐 내수 시장에 한계가 있는 우리 제작사들한테는 그게 더 발목을 잡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SM으로 자리를 옮기고 막 드라마도 해보고 싶고 막 영화도 해보고 싶고 꿈이 되게 많았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꼭 몇 년 뒤에는 한 5년 안에는 꼭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꼭 그렇게 하겠는데, 그냥 스타 산업으로 딱 바라봤을 때 저도 와서 깨달은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방송국에서 예능인들과 일할 때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K-팝 스타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 스타들은 하루가 다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만약에 예능을 찍을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콘서트 월드 투어를 할 기회가 있고, 뭐 영화를 찍을 기회가 있고, 드라마를 찍을 기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한테 가장, 뭐 CF도 있겠죠. 가장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사실 당장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월드 투어가 가장 큰 수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가 아니라서 섣불리 얘기할 수 없지만 방탄이 딱 그 가수로서 뮤지션으로서의 어떤 스케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부가가치가 가장 크게 창출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굉장히 좋은 음악 영화를 기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저희가 바터로 충분한 가치를 나중에 해줄 수 있는 어떤 자신 있는 기획과 뭔가 그런 비전이 정확히 있을 때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SM 가수들 쫙 모아가지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 좋겠지 굉장히 이상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갭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저도 와서 뮤직 산업과 이 콘텐츠 산업에 좀 갭도 많이 느끼게 돼요. 확실히 뮤직 산업이 더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쪽에서의 부가가치들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있을까? 그 터닝 포인트가 있으면 정말 또 SM 자원들이 다 일로 몰려서 또 다른 것들 해낼 수 있을 텐데에 대한 고민은 지금 저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꼭 그럴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 또 더 질문 있으시면 지금 없어요? 예,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책과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비록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공부를 하고 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좀 부족할까라는 고민은 좀 하지만 아까 사실 포맷 산업 관련해서 궁금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포맷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도 기사가 많이 냈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2010년 이후에 포맷 산업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별로 가치가 없다. 포맷 산업이 별로 가치가 없고 투자하거나 진흥할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침해되었다고 했을 때 그렇게 격하게 얘기했나요? 침해를 했을 때 어차피 사장돼야 될 산업이라면 사실은 정책적으로 지원할 의미가 없는 그렇게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또 꼭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던 게 게임쇼 같은 플랫폼, 그러니까 그런 포맷은 너무 옛날 방식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서유기나 새로운 예능에도 그 캐릭터 중심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재미를 끌어가는 것은 하나하나 소위 개요에 있는 캐릭터들이다. 근데 그것처럼 최근에 이제 침해됐던 게 미운 오리 새끼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그 사람의 캐릭터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제작사의 어떤 역할이 이제 그러니까 꼭 연예인 한 명의 어떤 그 사람의 그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그거를 제작하고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것도 포맷 산업의 하나의 역할이고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큰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가 한 그 관련해서 잠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랑 지금 바이블 작업을 뭔가 이제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영어로 일하는 게 너무 힘든데 포맷에 대한 바이블을 요구를 해서 당연히 저희가 생각하는 포맷이라는 방식으로 막 전회차 구성을 했던 거예요. 근데 포맷이라는 개념이 서로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막 미션을 넣고 약간 어떻게 보면 더 소사이어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계속 1단계 뭘 해야 되고 우승자는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구성이 포맷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전달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맷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건 그냥 스트럭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구조만 있으면 되고 근데 그 구조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절에 왜 뭐가 걸리는 거지? 표절에 뭘 지적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카메라를 찍고 어떻게 미장센을 쓰고 어떻게 촬영 방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걸 오히려 디테일하게 담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포맷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너무 상대적으로 그들이 쓰는 용어에 너무 막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꽉꽉 막혀 있는 그런 미션이나 그런 구성이 아니라 스트럭처만 주시고요. 그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촬영을 하고 예기치 않은 재미들을 담아주세요는 사실 저희가 그냥 기존의 예능을 하고 있는 방식과 똑같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찍으셨고 어떻게 카메라를 배치했고 어떻게 세트를 놓으실 거고 그런 건 좀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였어요. 근데 중국에서 뭐 미우새나 뭐 또 TVN 쪽 프로그램들 많이 지금 카피를 하고 있는데 베끼는 게 결국 표절이라고 느껴지는 게 어떻게 찍고 어떻게 자막을 넣고 어떻게 세트를 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포맷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였죠. 예, 그래서 용어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포맷 산업이 되게 옛날 그 방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이제 그거 고민을 계속 하게 되냐면 영국이나 미국 선진국 분들은 그 산업을 더 진흥하고 있지 사장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어떤 개념의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 저도 공부를 해야 돼요. 뭘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방금처럼 소사이어 게임 관련해서 전략회의 막 하시고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그럼 그거를 도출하고 하는 어떤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포맷 산업에 이건 되게 옛날 방식이고 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그래도 그거를 하고자 했을 때는 뭐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걸 전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런 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뭐 정의 다시 해야겠지만 포맷 관련된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소사이티 게임 2년 전에 할 때는 엔데멀 샤이니 그룹이랑 같이 했었는데 저희 쪽 제작 PD들의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기도 했고 그 엔데멀 샤이니도 그거를 되게 높이 사서 같이 글로벌화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같이 기획할 때 되게 막 싸움이 많았어요. 이런 커뮤니케이션 오류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바라는 포맷, 우리가 바라는 액션, 미장센 이런 것들이 되게 달랐거든요. 다른 예를 좀 들어보면 저희가 꽃탈배 포맷을 팔아서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꽃탈배 혹시 외국 버전 보셨나요? 못 보셨죠? 공부하셔야 돼요. 꽃탈배 미국판을 보면 드라마예요. 드라마입니다. 모든 카메라가 숨어 있어요. 모든 카메라가 숨어 있고요. 전혀 다른 그냥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한물간 할아버지들이 해외 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전체 그냥 저희 스트럭처만 갖고 간 거예요. 이 포맷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모든 그 꽃탈배는 핸드헬드 작은 거 갖고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촬영한 거거든요. 어떤 촬영 기법이란 게 별로 없는 사항이에요. 그 컨셉과 그 프로그램에 담은 의미 부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미국에서 산할 때, MBC에서 산할 때는 그 컨셉만 사는 거죠. 네, 그래서 포맷으로 큰 돈을 벌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게 이제 시즌을 거듭하면서의 RS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계약을 했지만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보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드라마예요. 카메라가 어딘지 모르고 커트로 나눠져요. 예능인데 드라마처럼 여기서 커트 나고 여기서 커트 나고 막 이런 식이에요.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러면은 그 콘티나나 문화부에서 포맷 관련된 산업의 저작권을 그런 침해가 많으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시려는지가 오히려 궁금하거든요. 네. 그냥 그 침해를 당하면 회사 대 회사로 저희가 소송도 하고 하지만 프라파라든지 이런 거는 법적 그것도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침해를 저희는 기업 대 기업으로 중국의 기업 대 기업으로 싸우고는 있고 소송도 하고 있는데 그게 나라 차원에서 어떤 정책으로 그걸 방지할 수 있을까라는 건 사실 오히려 다시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신 것 같고요. 요구하는 요구하는가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계속 고민 중에 있는 사안들이고 또 특히 중국의 저작권 문제가 이제 생기면서 문화부 방통위 할 거 없이 다 그 저작권 문제는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갑자기 정의 건의하고 싶은 게 문제 말씀드리긴 하는데 저작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된 게 음악이더라고요. 저도 와서 이제 느꼈는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송캠프를 하게 되면 외국인 그 작곡가들, 그러니까 그냥 크리에이터, 그냥 작가라고 표현을 해요. 뭐 작사가도 있고, 메인 멜로디 하는 사람도 있고, 뭘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한 곡을 완성을 하면 그 크레딧을 이제 적는 거에 있어서부터 그게 권리가 다 각자의 권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과정부터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거꾸로 저희가 아까 국경 없는 컨텐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방송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야 한국 음접이랑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TV를 한번 방송이 나가고 나면 음악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해외에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음악은 사실 너무 저작권자들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서 방송 음악으로 하나 뭔가 깔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마 아시겠지만 넷플릭스에서 뭐 아는 형님을 보면 트와이스가 트와이스 노래로 춤을 추고 있는데 전혀 다른 곡이 바뀌어서 체인지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걸 보통 에미 작업이라고 저희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방송 음악을 다시 싹 다 저작권 클리어된 굉장히 재미없는 음악들로 다 바뀌죠. 근데 예능에 있어서는 사실 음악도 되게 재미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저작권이 한 축에서는 정리가 좀 안 돼 있고 한 축에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종합 컨텐츠인 영역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포맷이라는 개념 안에 컨셉도 있을 수 있고 미장센도 있을 수 있고 자막도 있을 수 있고 되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음악을 보면서 오히려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거꾸로 저희가 일하기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타이트해서 뭔가 합리적인 정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 어떤 방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까 포맷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이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이제 앞으로 우려를 얘기를 해주신 부분은 아마 포맷을 마치 대안처럼 우리 콘텐츠 산업의 어떤 새로운 출구처럼 생각하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 정도지 이게 이렇게 아니다 이제 안 해야 돼 지원 끊어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지표로도 포맷 산업은 아주 지금 성장세 전체 절대 규모는 작더라도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이 기여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플로아의 질문도 참 많이 지금 해서 아마 생각은 더 하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또 다음에 또 여기서 자주 또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 마지막으로 향후에 어느 방향을 보고 회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비전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신 분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발제 때도 그랬지만 방송 시장의 한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TVN이 방송 채널 사업을 접는다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이런 다변화 다플랫폼된 시대에는 TVN조차도 제작 스튜디오 마냥 한국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집단이 되는 게 저희 목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목표로 달리고 있고 그게 되게 먼 미래는 아닐 거라고 내부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송에서 광고 수익, 협찬 수익 이런 거 갖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시장은 이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계속 얘기 드렸었지만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집단이 저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흔히 팬들이 많이 얘기하는 SM은 너희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거든요, 멤버들을. 그래서 그냥 다각화의 테스트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각자 특화된, 그러니까 규모로 확장하기보다는 어떤 조직은 광고 밀착 브랜드 대용에 특화된 조직이 되어 있고 어떤 조직은 아티스트와의 어떤 결합 상품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조직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 저희 큰 조직 안에서 각자가 조금 전문화된 그런 스튜디오 개념으로 확장해 나가는 게 저희가 꿈꾸는 미래고요.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좋은 크리에이티브 집단이 되고 싶은 게 저희의 꿈입니다. 예, 오늘 방송 트렌드 앤 인사이트 세미나도 이제 처음 기획이 됐고 준비를 많이 이렇게 준비하신 측에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세미나보다는 토크쇼 같은 이름을 향후에 좀 예쁘게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일단 여기서 저희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방송 트렌드도 좀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인사이트도 갖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세 분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